10년을 함께한 가난한 여친을 버리고 부잣집 딸과 결혼하면 인생 역전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잡은 건 금줄이 아니라 악마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우아한 장모님의 서재에서 발견한 소름 끼치는 비밀, 그리고 자신이 버린 여친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순간, 그의 화려한 의사 가운은 순식간에 죄수복으로 바뀝니다. 내가 버린 그 애가 진짜 주인이었다니. 탐욕에 눈먼 의사의 처절한 몰락과 장모님의 충격적인 정체. 지금 그 막장 드라마의 끝을 공개합니다.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 가득한 오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카페. 창밖으로는 시린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실내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우아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현우와 수진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죠. 현우는 손목에 찬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눈앞의 수진을 마치 낡은 옷가지를 보듯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오늘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지는 현우의 모습에 불안한 듯 거친 손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녀의 손등에는 현우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 생긴 크고 작은 흉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고마움이 아닌 자신의 화려한 앞날을 가로막는 지저분한 얼룩처럼 느껴져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 너랑은 갈 길이 너무 달라졌어. 현우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수진의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현우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단호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예의야. 아파트 한 채 살 정도는 되니까 이거 받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현우는 수진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긴 다리로 성큼성큼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은 남겨진 돈 봉투를 보며 흐느꼈지만 현우는 백미러로 비치는 카페 건물을 보며 이제야 비로소 가난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났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한 여자의 진심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줄 유일한 뿌리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올라탄 그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꿈꾸던 화려한 왕국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돈 몇 푼으로 환산해버린 그의 오만함은 훗날 그가 치러야 할 처절한 대가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현우가 수진을 버리고 얻어낸 것은 거대 의료재단인 성진 메디컬의 유일한 사위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모인다는 영빈관에서 국빈급 대우를 받으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현우는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완벽한 모습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그의 곁에 선 신부 미니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니는 현우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인 박금자 이사장의 명령에 따라 병원을 지탱할 유능한 일꾼을 데려온 것뿐이었죠. 결혼식 내내 현우의 등 뒤에서는 장모 박금자의 서늘한 시선이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이사장은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괴한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혼 후 현우는 병원 기조실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그의 일상은 장모의 철저한 감시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출근 시간부터 퇴근 후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박 이사장은 모든 것을 보고받으며 현우를 자신의 수족처럼 부렸습니다. 이서방, 자네는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그러면 이 병원은 물론이고 내 모든 재산이 자네 것이 될 걸세. 장모의 달콤한 약속 뒤에는 복종하지 않으면 언제든 쳐내겠다는 서늘한 경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화려한 저택에서 생활하며 최고급 요리를 먹었지만 매일 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미니와의 잠자리는 사무적이었고 장모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마치 면접, 시험장에 앉아 있는 듯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박금자가 만든 거대한 감옥의 가장 화려한 죄수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우는 수진의 따뜻했던 옥탑방 밥상을 떠올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죠. 성공을 위해 영혼을 팔아치운 대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숨가쁘게 그를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장모 박금자 이사장의 저택 지하에는 그녀 외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비밀 서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 호기심이 많았던 현우는 장모가 해외 세미나로 집을 비운 틈을 타 관리인의 눈을 피해 그 금지된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서재 안은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벽면 가득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홀린 듯 책상 깊숙한 곳에 놓인 낡은 금고를 발견했고 평소 보았던 장모의 생일 숫자를 조합해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화려한 보석 대신 수십 년 전의 신문 스크랩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금자가 지금과는 사뭇 다른 수수한 차림으로 어느 부잣집 마당에서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아래 적힌 문구를 본 현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성진 그룹 김 회장 댁 식모. 박 씨와 어린 아기 수진 사진 속의 아기는 분명 자신이 버렸던 연인 수진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고 박금자는 그 집의 하녀에 불과했던 겁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서류들을 뒤적이기 시작했고 그곳에는 더욱 믿기지 않는 진실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의 부모였던 김 회장 부부의 의문스러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와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조작된 유서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금자는 사고 당시 김 회장의 차량을 고의로 훼손하도록 지시했으며 부부가 사망한 뒤 유일한 상속녀인 수진을 길거리에 내다버렸던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김 회장의 먼 친척이라 속여 모든 재산과 신분을 차지해 오늘날의 이사장 자리에 올랐던 겁니다. 현우는 자신이 그토록 떠받들던 장모가 사실은 살인자이자 도둑년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출세를 위해 배신했던 수진이 사실은 이 병원과 모든 재산의 진짜 주인이라는 역설적인 진실이 그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붙잡았던 밧줄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매달 교수대의 밧줄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서재에서 나온 현우는 며칠 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병원 업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도중에도 장모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라 메스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리곤 했죠. 장모 박금자는 귀국하자마자 현우의 변화를 눈치챈 듯 평소보다 더 인자한 미소로 그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서방,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혹시 내 서재에 들어갔던 건 아니겠지? 찻잔을 내려놓으며 툭 던진 그녀의 한마디에 현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박금자는 현우의 반응을 즐기는 듯 천천히 일어나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네는 똑똑한 사람이니 알 거야. 아는 게 많아지면 그만큼 수명이 짧아진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것은 명백한 살인 예고였으며 현우가 알고 있는 비밀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현우는 장모의 방을 나오며 복도에 서 있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이 병원의 실세가 아니라 장모의 비밀을 간직한 채 언제 처분될지 모르는 유통기한 지난 소모품이 된 것이죠. 그는 당장이라도 수진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장모의 수하들이 수진의 주변까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가 이토록 끔찍한 올무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현우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서재에서 보았던 수진의 부모님. 사진이 눈앞에 아른거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화려한 병원장실은 이제 그에게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고 벽에 걸린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그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장모의 가면을 벗겨야 했지만 이미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무력해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공포에 질려 지내는 동안 버림받았던 수지는 예전의 유약한 여자가 아닌 강인한 복수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버림받은 뒤 우연히 자신을 돕던 인권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부모님의 얽힌 사고의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하나둘 되찾기 시작했고 그 기억의 끝에는 항상 박금자의 소름 끼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금자가 가로챈 재단 운영의 비리 증거들을 수집하며 차분하게 반격을 준비해 왔던 것이죠. 드디어 재단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리던 날, 수지는 남루한 차림이 아닌 당당한 기업 사냥꾼의 모습으로 행사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현우는 단상 위에서 장모의 곁을 지키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진의 모습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수진은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박금자 이사장의 신분 도용과 살인 교사 혐의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우아함을 유지하던 박금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악마처럼 일그러졌습니다. 현우는 이 상황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했지만 수진의 시선은 현우를 향해 싸늘하게 멈췄습니다. 이현우 씨, 당신도 이 범죄자의 공범으로 기록될 준비는 되었나요? 수진의 차가운 질문에 현우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탄력감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재단이 사실은 자신이 버린 수진의 것이었으며 이제는 자신이 그 죗값을 치러야 할 차례였습니다. 박금자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현우는 장모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쌓아 올린 가짜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부와 명예는커녕 의사 면허조차 지키지 못할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박금자는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도 현우를 길동무로 삼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매수해 두었던 병원의 부원장을 통해 현우가 의료사고를 조작하고 환자를 죽게 했다는 허위 제보를 했습니다. 졸지에 현우는 장모의 비리를 도운 공범도 모자라 살인마 의사라는 오명까지 쓰고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실에 앉아있는 현우의 눈앞에는 자신이 수진을 버릴 때 지었던 그 차가운 표정의 검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현우 씨, 장모의 지시를 받고 환자의 약물을 바꿔치기 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검사의 추궁에 현우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열했지만 이미 조작된 증거들은 완벽하게 그를 범죄자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 창살 너머로 보이는 차가운 달빛을 보며
자신이 버렸던 수진의 진심 어린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었는지 절감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악마의 손을 잡았던 대가는 이토록 처참했고 이제 그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장모는 면회온 현우에게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혼자 죽지는 않겠다고 속삭였고 현우는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찬란한 미래라고 믿었던 병원장실 대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지는 현우의 소식을 들었지만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으며 그저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현우는 매일 밤 수진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두꺼운 감옥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탐욕을 선택한 자의 말로는 이토록 처절했고 그는 이제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흘린 피눈물은 바닥을 적셨지만 이미 떠나간 사람의 마음과 잃어버린 인생을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재판 결과 박금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우 또한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었습니다. 수지는 부모님의 한을 풀고 재단의 이사장 자리에 올라 장모가 망쳐놓았던 병원을 정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감옥에서 복역하는 동안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아내였던 민희 또한 장모의 범죄 공모죄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 형기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 현우의 모습은 이제 예전에 당당하던 의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으며 눈동자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뿐이었죠. 그는 무작정 수진이 운영하는 병원 앞으로 찾아가 멀리서나마 그녀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 병원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수진의 모습을 발견한 현우는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의 곁에 선 늠름한 남편과 아이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수진은 예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으며 그녀의 미소에는 과거의 슬픔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이제는 다가갈 명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 로비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껄껄 웃다가 이내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지. 내가 복을 내 발로 차버렸어. 그의 절규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아무도 그 초라한 노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버렸던 가난한 여친이 사실은 왕국의 주인이었고 자신이 잡았던 부귀영화는 지옥행 열차였음을 그는 평생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낡은 목도리를 여미며 찬바람 부는 거리로 나섰고 그의 뒤로는 화려한 병원의 조명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왕년의 천재 외과 의사라 불리던 손에는 이제 메스 대신 걸레와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죠. 그는 환자들의 배설물을 치우고 바닥을 닦으며 자신이 저질렀던 죄들을 하나하나 닦아내려 애썼습니다. 가끔 응급 환자가 들어와 의사들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면 그는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했던 생명의 가치와 자신이 지켜야 했던 사랑의 소중함을 이제야 진심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어느 날 요양병원에 자선봉사를 하러 온 수진과 우연히 마주쳤지만 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화장실로 숨어버렸습니다. 수진은 그 청소부가 현우라는 사실을 눈치챘는지 잠시 멈춰섰지만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쳐갔습니다.
용서보다 무서운 것은 망각이라는 사실을 현우는 그 차가운 발소리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수진에게 용서를 빌 기회조차 사라졌음을 깨닫고 텅 빈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 박금자는 교도소에서 병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현우는 그녀의 죽음조차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욕망으로 시작된 가짜 인연은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사라졌지만 그가 지은 업보는 평생 그의 어깨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는 퇴근길에 낡은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자신의 좁은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수진과 함께 찍었던 유일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고 현우는 그 사진을 어루만지며 잠이 들었습니다. 돈만 보고 사랑을 버린 의사의 최후는 이토록 고독하고 처절한 참회뿐이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타이틀이나 금전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인생을 다 바쳐 배우게 된 셈입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작은 방에서 현우의 깊은 한숨소리만이 깊어가는 밤 공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행운 가득한 오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행운 가득하세요.